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소신껏 하라는 윤 대통령 메시지를 전달받았다. 총선은 당 중심의 종합예술이다. 범죄 출마 압박과 관련해서 이뉴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이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 틈새에서 김기현 대표가 1, 2주 안에 쫓겨나고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설 거란 전망을 내놨는데요. 현실성 있는 전망일까요? 민주당도 험지 출마론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이재명 대표가 개항 말고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출마하란 비명계 요구가 나왔는데요. 친명 의원들 반발했습니다.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어디를 마음에 두고 있는 걸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드디어 내일 수능입니다.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 하루만 더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수능 관련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11월 15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전국에서 예비 소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능이 치러지는 내일은 종일 쌀쌀한 가운데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가 구리와 오산, 용인 등 전국 5곳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해서 기존 도심 기능을 분담하는 자족 생활권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연일 떨어지던 우리 증시가 2% 안팎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오른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근거지로 지목한 알시파 병원을 심야에 급습했습니다. 미국도 이스라엘에 힘을 실었지만 하마스와 병원 측은 이를 부인하며 교전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뉴한 혁신위원장이 이른바 윤심을 거론하며 주류 용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비명계 의원들이 공동행동에 나서는 등 총선을 앞둔 양당의 내부 힘겨루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를 준비 중인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미국 괌 기지 등을 겨냥한 것이란 분석입니다. 축하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저희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수능 화이팅! 잘할 거야. 수능 대박! 세계! 박지원! 네. 자, 올해 수능을 하루 앞두고 전국 수험장에서 수험생 예비 소집이 진행됐습니다. 올해 졸업생 비율이 2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킬러 문항 없는 수능이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수능 시험장을 미리 찾은 수험생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긴장 반, 설렘 반. 고사장을 착각하거나 지각하지 않도록 안내 게시판을 꼼꼼히 확인하며 마음을 다졌습니다. 전날이라고 해서 막 딱히 떨리는 건 아닌데 그냥 오히려 이제 하루만 지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설레고요. 이제 학교가 너무 처음 들어본 학교다 보니까 그래도 좀 확인을 해보고 오늘 고사장 확인과 이제 자리를 확인하러 왔고요. 내일 시험을 본다는데 뭐 그냥 늘 하던 대로 하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수능 시험장에는 반드시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스마트워치 등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같은 시험장을 이용하지만 점심에는 따로 식사하도록 권고됩니다.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순서에 맞게 시간을 맞춰 풀어야 하고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곧바로 문제지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종료령이 울린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종친 다음에. 왜냐하면 학교에서 모의고사 볼 때는 그게 이제 용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장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죠. 올해 수능 응시자는 50만 4,588명, 졸업생만 16만 명에 육박해
28년 만에 가장 많은 N수생 응시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킬러 문항 없이 최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을 강조하면서 수험생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국 1,200여 개 시험장을 점검했습니다.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이 있는 만큼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지장이 생기면 감독관 판단에 따라 일부 재방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영하권 입시 추이는 없지만 중국발 스모그의 가을비, 또 쌀쌀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수험생들은 마스크와 우산,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중국 내부의 짙은 스모그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이 미세먼지가 밤사이 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에는 오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들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흐린 날씨에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산하겠습니다. 기온은 영상권을 보여 수능 추위는 없겠지만 종일 쌀쌀한 기온이 감돌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일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기온을 전망하고 이번 수능에는 큰 추위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부담으로 온도에 민감한 수험생들은 따뜻한 소재의 긴 소매 옷을 준비하고 두꺼운 외투 한 벌보다는 얇은 패딩이나 바람막이 등을 겹쳐 입는 게 좋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 않지만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지방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도중 천둥 소리를 듣게 될 우려도 있어 미리 마음의 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오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듣기 평가가 있는 1시 전후를 해서도 이 천둥 번개가 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두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후반 쪽, 늦은 오후 쪽보다는 가능성이 조금 더 적게 보고 있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영하권 추위 속에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정부가 수도권 3곳과 청주, 제주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3년 넘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공급 부족에 대한 이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면 조속한 진행과 사전 분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과 아천동을 아우르는 구리토평 2지구. 지하철 7호선과 별내선을 연계하고 한강변 입지를 살려 조망을 특화해 수변 여가와 레저 공간을 활용하는 택지로 조성됩니다. 서울 동부권과 접해 인기가 좋은 이곳에 18,500가구 규모의 택지 조성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곳을 포함해 오산과 용인, 청주, 제주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화성, 용인,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의 오산, 세교 3지구는 3만 1,000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한 용인 이동지구는 16,000가구를 공급합니다. 비수도권 중에는 청주 분평 2지구가 선정됐습니다. 산업단지 신설로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난 만큼 9,000가구 공급이 추진됩니다. 역시 인구가 늘어난 제주 화북 2지구에도 5,500가구 공급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택지 면적의 30%를 공원 녹지로 확보하고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곳곳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택지는 25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를 하고 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서 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 청약 및 주택 인허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사전 청약까지 3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에는 불충분하다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정부가 후속 대책에서 반드시 가시적 진척 상황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제 생각에는 수요를 좀 분산하려면은 사전 분양을 좀 앞당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국토부는 가급적 내년 상반기 중 광역교통망이 양호한 지역에 추가 신규 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과 인접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재정적, 행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기간을 두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김포를 비롯한 도농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임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 6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갑작스런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6년 내지 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인 편입 방안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각별히 요청드립니다. 농어촌 전형 이거를 좀 유예하는 내용까지 담겠다 이런 기사도 나오는데 5년 6년 정도를 유예 기간을 두는 그런 것도 특별법에 담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 서울시장과의 또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좀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내일 만납니다. 세 사람은 내일 오후 6시쯤 서울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최근 불거진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과 백경현 구리시장,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을 잇따라 만나면서 서울 편입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22일 2차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오는 2026년까지 인력 2천여 명을 감축하기로 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 노조 위원장은 서울시와 사측이 대화와 협상보다 대결과 제압을 선택한다면 부득이 22일부터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물가 상승률 둔화에 우리 증시도 종일 상승장을 이어가며 코스피가 2,490선에 근접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며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300선을 밑돌았습니다. 나효수 기자입니다. 미국발 훈풍에 우리 증시는 종일 웃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2%가량 뛰어오른 코스피는 종일 뜀박질을 이어가며 전날보다 2.2% 오른 2,486.67에 장을 닫았습니다. 시총 상위 20위권 종목 모두 빨간불을 켰고 특히 반도체와 2차 전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이 1조 900억 원, 외국인이 5,400억 원가량 사들이며 지수를 밀어올렸고 개인 투자자들은 1조 6,100억 원가량 팔아치우며 간만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1.91% 오른 809.36에 장을 마치며 4거래일 만에 800선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증시에 활기가 돈 건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둔화하며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또 기준금리 인하의 시점 역시 좀 당겨질 것이다. 5월달 낙관적인 전망으로는 5월달로 당겨질 것이다 라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반영해서 미 국채 금리도 급락을 하고요. 달러와 같이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난 9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으며 원달러 환율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장중 30원 이상 하락폭을 보이며 한동안 1,300원 선을 밑돌다가 전날보다 28.1원 내린 1,300.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일본 엔화 가치가 33년 만에 최저치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여행과 환차익을 보려는 투자도 크게 늘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 엄윤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평일 오전인데도 일본으로 향하는 여행객들로 공항 안이 북적입니다. 엔화가 정말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저희가 여행 준비할 때도 900대였는데 지금 막 870원 이 정도로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경비 차원에서 아무래도
좋죠. 환전했더니만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가려고 합니다. 구매할 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워낙 돈이 적다 보니까 구매하는 비용에서 저렴하다는 거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원엔 환율이 86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국내 여행보다 더 저렴한 일본을 택한 겁니다. 실제로 엔화 환전 규모도 지난해보다 4배가량 더 불어났습니다. 엔화 가치가 바닥을 쳤다는 인식에 여행뿐 아니라 환차익을 노린 이른바 엔테크에 나서는 투자자들도 증가했습니다. 주요 은행 엔화 예금 잔액이 10조 원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런 슈퍼엔저의 주 원인으로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일본 정부의 제로금리 정책이 꼽힙니다. 특히 미국과의 금리 차로 값싼 엔화를 팔아 달러를 사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어느덧 엔달러 환율은 33년 만에 최저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역대급 엔저가 우리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조선 등 일본과 수출 경합을 벌이는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하고 일본은 일종의 경쟁 국가인 제품들이 많고요. 이에 따라서 엔화 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야기는 일본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역 수지 면에서 조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향하는 국내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여행 수지에도 악영향이 끼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여행 수지를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전달보다 오히려 적자 폭이 더 커졌습니다. YTN 엄은주입니다. 네, 우리 군의 작전을 총괄해야 할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요. 자녀 학교 폭력 문제와 함께 북한이 미사일을 쏜 날 골프를 치고 근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를 한 점 등에 대해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근무 시간 중 주식 거래와 부적절한 골프, 자녀 학교 폭력 문제 등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 차례 이제 주식 거래를 했어요. 둘째, 북한이 미사일을 도발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어요. 이 공직의 길을 갈 때는 매사 가족도 조심해야 되고 본인도 조심해야 되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야 된다. 야당은 특히 근무 중 주식 거래는 중징계 사안이라면서 인사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김 후보자는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런 무리를 학폭 문제라든가 주식, 그다음에 골프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서 군사작전상 감시 능력이 명확하게 제한된다고 밝혔고 서북도서 해병대의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예로 들며 교육훈련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로 해상 완충 수역으로의 포사격이 전면 중지되면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이 내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거론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내부 불안정 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합참의장이 되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첨단 전력을 활용해 대북 군사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주장에 대해선 군사적 효용성이 충분히 있지만 국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그러나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인 지난 9월에도 김 후보자가 주식 거래를 했다며 더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청문회 막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여당 핵심 인사들의 용퇴를 요구해온 이뉴한 혁신위원장의 오늘 이 발언에 여권 내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거듭 불쾌감을 표시했는데 당 일각에서도 분열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주 가까이 이어진 용퇴 압박에도 당 주류 세력이 움직이지 않자 이뉴한 혁신위원장은 윤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직접 만나거나 소통한 적은 없다면서도 우회적으로 윤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왔어요. 열흘 전 요청한 대통령과 면담이 불발된 뒤 받은 메시지라고 했는데 당 주류 세력에게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여권 내 파장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당 창당 군부를 지피는 이준석 전 대표는 또다시 당 지도부와 혁신위의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는 곧 정리될 거라며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상대책위원장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이유는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당 지도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루 전 급발진하지 말라고 혁신위에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총선 지휘를 직접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단편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여당 내 일부 인사들도 YTN과 통화에서 임 위원장의 발언은 분열만 일으키는 부적절한 언급이라는 취지의 비판에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오는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는 김기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 결단을 내리게 될 거란 관측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 문제와 맞물린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낙제점을 받은 일부 의원들이 스스로 용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이른바 윤심 발언을 놓고 당 주류에선 격양된 반응이 나오지만 비영남권 초재선 의원들 사이에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메시지였다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적 쇄신을 둘러싼 여당 내 힘겨루기가 2라운드에 접어든 형국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공동행동을 예고하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는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배수의 진을 치는 모습입니다. 친명계는 소수 의원의 움직임일 뿐이라면서 평가절하하면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고향인 경북 안동 험지 출마를 요구한 이원욱 의원은 연일 당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의원 등 다른 비명계 현역들과 모임을 만들어 당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계획도 공식화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탈당 가능성까지 열어뒀습니다. 12월 이런 이제 마지막 선거가 본격적인 체제로 돌입을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논의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죠. 또 다른 대표적 비명계 인사 이상민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또는 이준석 전 대표 신당 합류에도 여지를 두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떠난다면 그렇다면은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하고 할 필요는 없죠. 저는 진보다 보수다 또는 당이다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보궐선거 압승 이후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비명계가 다시 날을 세우자 당 주류는 발끈했습니다. 당내 5%도 안 되는 의원들, 탈당 명분 쌓기 등 거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출마하면 본인도 험지로 나서겠다는 이원욱 의원의 주장엔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재산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재산 다 걸고서 단판 승부 한번 해보자. 내기 한번 해보자. 이거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천 등에서 여러 차례 당의 선택을 받은 비명계 중진 의원들을 겨냥해 먼저 희생하라는 역공도 펼쳐졌습니다. 당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돈지수를 잘못 짚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인들이 그런 희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요구하기 전에. 계파 갈등이 다시 불붙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내홍 수습에 열쇠를 쥔 이재명 대표는 일단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 안동에 험지 출마하는 거는 좀 어떻게 합니까? 당을 나갈 경우 감수해야 되는 불이익도 적지 않은 만큼 비명계 의원 모임이 실제 집단 탈당으로까지 이어질지를 놓고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결국 가장 큰 변수는
공천 불이익에 대한 우려 해소 여부가 될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2박 4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순방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에이펙 참석이자 올해 마지막 다자 외교로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4일 일정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발했습니다. 에이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협력체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방의 방점은 이번에도 경제입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도착 첫날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에이펙 부대 행사인 비즈니스 포럼과 투자 신고식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상으로서 10년 만에 대면으로 참석하여 에이펙 내의 상호 연결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안보 역시 주된 화두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협력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경고하고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러 밀착 움직임 속 최대 관심사인 한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회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G20 정상회의 때 만난 이후 1년 만에 재회하게 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은 올해 숨가쁘게 전개된 글로벌 책임 외교의 방점을 찍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하는 스탠퍼드 대학 좌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한 뒤 오는 18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뒤에는 곧바로 영국, 프랑스를 방문하는 등 연말 숨가쁜 외교 일정이 이어집니다.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도 민생을 챙기는 데 빠짐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환영 인파만 보여줬는데 실제 현장엔 반대 시위도 거셌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만에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과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공항에 영접을 나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에서 공수해온 자국산 전용 차량을 타고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오성 홍기를 흔드는 붉은색 환영 인파의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许多华侨华人和中国留学生代表热烈欢迎习近平主席到访。 그러나 현장의 색깔은 달랐습니다.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검은 팻말과 티베트, 위구르 깃발이 형형색색으로 뒤엉켰습니다. 에이펙 회의장 상공엔 경비행기 한 대가 중국의 금기만 골라 적은 현수막을 매단 채 날아다녔습니다. 반대 시위대는 시진핑 환영 인파가 돈을 받고 동원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他们一个人200雇佣过来，凡是戴小红帽的都是从纽约过来的。 일부 구간에선 양측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의 이번 출국을 방미가 아닌 미국행으로 표현했습니다. 홍콩 매체들은 미국으로부터 정식 국빈 초청을 받은 게 아닌 만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지에 실무적으로 다녀온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등 미국 주요 기업 대표들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모여들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현지 시간으로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리는 CEO 서밋에
머스크를 비롯해 시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엑손의 데런 우즈,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등 거물급 CEO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기업 대표들이 시 주석을 만나려는 것은 그동안 위축됐던 중국 사업을 다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시티 최대 의료기관 알시파 병원을 심야에 전격 급습했습니다. 이 지하에 하마스의 작전 지휘 본부가 있다고 간주하고 작전에 들어간 건데 환자와 민간인 수천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큰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서범국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알시파 병원 진입 작전이 시작된 때는 현지 시각 수요일 새벽 2시쯤. 이스라엘 측은 병원 내 특정 지역에서 정밀 표적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러범과 교전을 벌이고 폭발물은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DF forces are carrying out a precise and targeted operation against Hamas in a specified area in the Shifa hospital. 다만 무기 등 하마스가 있었다는 증거는 발견했지만 인질이 갇혔다는 정황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알시파 병원은 700여 개 병상으로 이뤄진 가자시티 최대 의료단지.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작전주의 통제본부가 지하에 있다고 밝혀온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환자 등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고 있다고 비난해왔고 하마스는 줄곧 부인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환자가 650명에 의료진과 직원이 1,500명, 이재민도 최대 7,00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정전 이후 신생아 등 환자 40명이 사망한 상황. 단지 내에 탱크가 진입하고 병원에도 특공대원들이 들어오면서 폭발과 총격에 어린이들까지 공포에 질렸습니다. أنا الحكيم شادي عصام راضي أعمل في قسم العناية المركزة منذ 7 سنوات كنت على رأس عملي منذ حوالي تقريبا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아랍어 능력과 함께 복잡한 환경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춘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이스라엘. 공격 사실을 사전 통보했다지만 인도적인 책임은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시파 병원 내 공방전이 치열해질 경우 민간인 추가 희생이 불가피해 국제 여론 등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이스라엘군의 급습을 받은 가자지구 알시파 병원은 하마스의 거점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알시파 병원의 한 의사는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하마스 거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의사는 또한 이스라엘군의 급습 때 총소리에 의료진과 직원들이 안전을 위해 창문에서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병원을 공습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미국은 공중폭격을 지지하지 않으며 병원 안에서 총격전으로 무고하거나 무력한 사람, 환자들이 십자포화에 휘말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특히 병원과 환자들은 반드시 보호받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행정부 안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친이스라엘 행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연방수사국 FBI를 포함한 이 40여 개 기관 직원 500여 명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 정책에 항의하는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나서 긴급히 휴전을 요구하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구금자와 인질들을 석방해 긴장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서명을 주최한 측은 백악관에 서한을 전달한 이후에도 계속 서명을 받고 있다면서 매일 늘어나는 참가자 수를 백악관에 알려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성년 아동을 10여 차례 상습추행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던 김근식이 2심에선 징역 5년으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것으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 치료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1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17년 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다시 재판이 시작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근식이 어린아이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고도 출소 이후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면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징역 12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과 더불어 성충동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치료가 필요할 만큼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앞서 정신감정의로부터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거라는 증언을 들었지만 이것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심 결과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하고 상고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80대 건물주를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일한 모텔 업주가 범행을 지시했다 이렇게 진술했는데요. 경찰도 가스라이팅이 있었다고 보고 모텔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롱패딩에 모자까지 눌러쓴 남성이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마스크를 쓴 30대 남성도 경찰에 이끌려 그 뒤를 따릅니다. 두 사람은 서울 영등포에 있는 80대 건물 주인을 살해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개발 갈등 때문에 하신 거예요? 증거인멸 왜 하셨어요? 살인하라는 얘기 듣고 범행한 거 맞습니까?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지적장애가 있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범행을 지시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텔 업주 조 씨가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죽여야 우리가 산다고 꼬드겼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조 씨가 이른바 가스라이팅으로 김 씨를 설득해 건물주 살해를 부추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지난해부터 조 씨에게 고용돼 일했지만 급여를 거의 받지 못했다는 진술까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하면서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살인교사 혐의는 김 씨의 진술이 주된 증거인데 일관되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범행 동기 관련 진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입니다. 또 정당한 방어권을 넘어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지적장애가 있어서 조사의 일관성이 떨어졌다면서 CCTV와 휴대전화를 포함한 증거를 보완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재개발 사업이나 주차장 부지 임대를 놓고 조 씨와 피해자가 갈등이 있었던 사실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전남 지역의 한 브로커가 현역 경찰관을 상대로 사건 무마나 인사를 청탁한 사건에 연루됐던 전직 고위 경찰관이 오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식으로 입건된 지 하루 만이었는데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검단산입니다. 오전 10시쯤 이곳에서 전직 경찰 치안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들의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1시간 만입니다. 수색경과 드론 등을 동원해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등산로를 벗어난 곳에서 숨져 있는 A씨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인과의 마지막 통화에서 검단산에 올라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살 정황은 없었고 유서가 발견됐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전남경찰청장까지 지낸 고위 경찰 출신 인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전남 지역에 이른바 사건 브로커 사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던 브로커가 현직 경찰관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부탁하거나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브로커 60대 성모 씨는 이미 구속돼 지난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경찰 고위 인사로 수사망을 좁혔고 최근 또 다른 경무관 출신 인사를 구속했습니다. A씨도 수사 대상이 되면서 숨지기 하루 전날 정식 입건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소환을 통보하거나 강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A씨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험지 출마 요구 관련해서 여당 내 힘겨루기가 지금 열흘 넘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이 발언 때문에 당 내부가 술렁였는데요.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도부나 영남의 이 중진 의원들 희생을 좀 해달라. 대통령실하고 좀 교감을 한 이후에 이제 나온 얘기인가요?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네, 직접 전화 들은 건 아니지만 소신껏 하라 이런 신호가 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윤심 카드를 꺼내든 건 맞는 거죠? 뭐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윤심 카드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당내 인사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과 어떤 민심의 괴리를 만들어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소위 말하는 윤심을 내세워서 당심과 민심을 좀 다르게 하는, 그다음 당과 어떤 민심을 동떨어지게 하는 일들을 해왔다는 걸 생각하면 오히려 그 윤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가 불편해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저것이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해라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우회적으로 지지하는 이야기 내지는 뭐 응원하는 메시지 정도를 전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거기에도 저는 크게 의미를 담지는 않는 것이, 예를 들면 인요한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그리고 혁신위원회가 내놓는 안들 가운데서 현저하게 뭐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든지 뭐 저 메시지 내용 자체에 동감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응당해야 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실에서 응원하는 메시지가 왔다고 해가지고 저걸 굉장히 뭐 위험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인요한 위원장의 메시지는 당내에 있는 기득권들을 흔드는 메시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불편해하고 있다, 저 메시지가 부담스럽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주류의 편승에서, 윤심의 편승에서 정치를 당내에서 좀 쉽게 해온 사람들에게 좀 따끔하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압박 차원의 발언은 맞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물론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자, 용산에서는 특별히 뭐 아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대통령 의중이 담긴 거다 이런 해석이 뭐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대통령실도 지금 당 혁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 쇄신이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시당초 혁신이가 이제 출범을 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아, 인요한 위원장 뒤엔 누가 있을까? 뭐 그래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까지 연결 지으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다. 라는 뭐 어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함수 관계를 했을 땐 인요한 위원장 뒤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결국엔 그게 이제 이퀄이거든요. 대통령의 의중과 김한길 통합위원장, 이 두 분의 의중 자체가 혁신이, 인요한 혁신위의 어떤 여러 가지의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다라는 당시 추측이 있었는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나름대로 본인의 개인기를 활용해서 잘 치고 나갔던 것 같은데요. 암초를 만났죠. 그러니까 혁신이 2단계에서 장제원이라는 암초를 만났습니다. 따지고 보면 가장 윤핵관의 핵심으로서 활동했던 장제원 의원이 부산에서 도발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구에서 대구를 지키겠다 한 정도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핵관이라고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가 알 수 있어요. 장제원 의원 윤핵관, 한때 인수위에서 모든 걸 좌지우지했던 사람, 그리고 당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누구는 지칭하지 않았지만 장제원 의원을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도발을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품에 품고 있던 카드를 꺼냈습니다. 숨기려고 했던 카드. 그게 이제 용산의 이야기인데 대통령하고 직접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의 어떤 힘을 받는다는 거를 은연중에 얘기했다는 것은, 예를 들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의 공산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지금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지금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혁신위가 이 안을 내놓고 나서 당에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어제인가요? 그 혁신위 조기 해체설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제 김경진 혁신위원은 뭐 논의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오늘 오신환 혁신위원 같은 경우는 만약 혁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이 조기 해체밖에 답이 없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요.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뭐 오신환 의원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 정도의 각오가 없으면 혁신이 하나 마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회가 뜬 이유가 우리가 다시 되짚어 보게 되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말 그대로 참패를 했었거든요. 당이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대로 총선에서 무난하게 진다라는 의식이 저변에 아주 견고하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뚜렷한 혁신안을 내놨고 실제 혁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이 차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나마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혁신을 띄우는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었거든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고 혁신위원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난초가 굉장히 많았었다 보니까 혁신위가 뜬 이상 당내에서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혁신위가 사모안까지 내놓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혁신위원회의 메시지를 당이 공명을 해주고 있느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들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진 부출만은 오히려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를 하는 몇몇 인사들이 있었었고요, 실제로. 그렇다 그러면 혁신위원회는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게 조기 해체라는 초강수를 두는 한이 있더라도 혁신위의 메시지가 당 지도부 내지는 당 저변에 튼튼하게 깔려야지만이 혁신이 존재 의미 자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저는 오신환 의원의 저 각오가 오히려 지금쯤 더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 혁신이 그 온라인 회의도 했던 모양인데 굉장히 쓴소리도 쏟아졌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지금 내부 분위기는 어떤 것으로 전해집니까? 그러니까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위 내부에서.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사람이 누구 하나 꼽으라고 하면 단연 임요한 위원장이거든요. 그럼 지금 모든 언론과 카메라가 임요한 위원장의 말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임요한 위원장의 말이 그냥 공허한 메시지로 그냥 메아리로 흘러가 버리면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 자체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혁신위 내부에서도 메시지 이런 식으로 그냥 메아리처럼 흘러가는 거 안 된다. 이거 당 지도부가 무겁게 새겨야 된다. 당이 무겁게 새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날석이 주고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든 윤심까지 언급한 인요한 위원장의 압박에 김기현 대표는 오늘 좀 불편한 기색을 또 숨기지 않았는데요. 이 발언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또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단편 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작품인 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총선은 종합예술 작품이다.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냐면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지휘를 해나갈 것이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겠다 이 의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떠날 때가 이제 되는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니까 일단 좀 속도를 늦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요한 혁신이가 얘기했던 중진 험지 출마의 1호 대상은요. 김기현 대표예요. 따지고 보면. 대표니까요. 대표가 수도권 험지 출마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답을 못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이 거기에서 반란을 일으키니 이걸 싸잡아서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용산에 하명을 받아서 확인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인요한 위원장의 압박을 받아들이게 되면 김기현 대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간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본인의 지금 수도권 험지 출마 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인요한 위원장이 해체하겠다. 이렇게까지 압박하잖아요. 근데 해체라는 이거는 김기현 대표를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용산에 대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의 전체적인 백그라운드, 이 배경을 보면 결국에는 용산에서 어느 정도의 사인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친윤을 내보내고 찐윤의 시대를 만들겠다는 어떤 무건의 암시가 있고요. 그 역할을 인요한 위원장이 맡아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어떤 친윤과 윤핵관들의 낙하를 비워줘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럴 것 같으면 혁신이 해체하겠어.
근데 그렇게 해체해버리면 용산이 직접 나서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당무에 대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필요해요. 용산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메시지를 받아온 것이다. 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여기에서 기로입니다. 만에 하나 이거를 그대로 받느냐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끌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을 버느냐. 저는 그 차원에서 조금 용산의 의중과는 조금 엇박자가 나는 발언들을 하는 것 같다. 저는 살아남기 위한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살아남기 위한 있습니다. 발언이다. 네. 김기현 대표도 당 대표 될 때부터 용산에 의중이 실렸던 대표고요. 뭐 장제원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인수위부터 계속 함께했던 정말 핵심 그 윤심이 실린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용산의 기류가 달라진 겁니까? 그것까지는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적어도 그 윤심을 내세웠던 인물들의 어떤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높이에 충분히 맞느냐 하는 데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의문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를 직접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대통령실에서 그 입장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 추측의 영역이라고 머문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그 윤심의 가장 상징적인 분 중에 하나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인수위 이후에 어떤 장제원의 의정 활동 같은 것들을 쭉 보게 되면 사실은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것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던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게다가 어떤 윤심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가장 먼저 정을 맞는 위치에 있기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아마 장제원 의원부터 뭐 당 안팎으로 굉장히 많은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들, 실제로 힘이 있는 분들이 살신성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선당한 후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후배들이나 아니면은 원외에 계시는 위원장들도 여기에서 충분히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도 좋게 보실 거라고 저는 결과적으로 봅니다. 이 두 분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장제원 의원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많이 입었던 그 인물이었던 걸 생각하면 아마 대통령의 가장 힘이 되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정말 이건 초강수를 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좀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힘을 실어준 이유는 이게 잘못되면 공천 개입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중진들의 험지 출마를 수도권으로 옮기고 새로운 인물을 영남으로 한다. 이런 게 총선 개입, 공천 개입이 될 수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의원의 반란은 이번에 잠재우지 않으면 이거는 혁신위가 한 발도 못 나간다는 그런 결정하에 저는 이뇨한 위원장이 용산하고 단판지어서 가져온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당 일각에서는 이 용퇴론을 너무 빨리 꺼내들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사실 장제원 의원 여러 가지 행보에 대해서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은 지역구에서 그 정도 세를 모으면서 활동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런 평가를 내놓는 분도 있어서 그래도 당의 중진들인데 이렇게 끌려 내려오는 모양새가 적절한가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고요. 뭐 저도 일견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지역구 도봉구에서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지역구를 함부로 옮기는 것은 그 각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있었던 지역의 유권자분들과 새로 옮기는 지역구에 대한 유권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제원 같은 경우에 3선을 하면서 사상에서 본인의 기반을 굉장히 잘 다져왔었고 갑자기 뭐 수도권 어디 험지로 출마한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양해를 충분히 구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험지에 와서도 새로운 유권자들과 호흡을 맞출 시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것이 쫓겨가듯이 하게 되면은 원래 있던 지역구 유권자들도 실망스러울 거고 새로운 지역의 유권자들도 희생을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우리에게 무엇이 좋느냐라는 질문에 제대로 그 후보자들이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수도권에서 정치를 하는 대부분 분들이 오랜 시간 호흡을 두면서 유권자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지역구 관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희생을 하는 이유로 우리 지역구에 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다고 했을 때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수 있는 거거든요. 내지는 실망스러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출마면 불출마이지 이런 뭐 수도권 험지로 그냥 마냥 가라 이것이 희생이다 이렇게 강요하는 모양새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저랑 좀 관점은 다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영남 중진들이 다
뭐 수도권으로 가는 것이 당을 위해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자, 어쨌든 혁신의 압박은 계속되고 있고요. 김기현, 장제문 이 두 분이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결정을 할지 지금 이제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혁신위하고 지도부하고 어제 오늘 좀 신경전이 이어졌는데요. 이 사이에서 이준석 전 대표, 김기현 대표가 1, 2주 안에 쫓겨난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일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강서 보궐 이후로 안 하던 걸 다시 시작했어요. 민주당이랑 서로 이제 독설하고 싸우기. 네.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결정된 것 같다. 예. 정치 쪽으로 틀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이 예를 들어 당에서 역할을 한다든지 하려면은 상당한 지위를 가진 역할로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최근에 중진과 윤핵관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그 이유는 예. 앞에 카페트 깔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고 네. 결국 저는 한 1, 2주 내 시한 내에 김기현 대표는 쫓겨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혁신위가 지금 윤핵관을 이렇게 압박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몰아가기 위한 카펫을 까는 지금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1, 2주 안에 쫓겨난다 이런 전망인데요. 이거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좀 과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김기현 지도부 2기 체제가 나름대로 혁신위로 봉합을 해서 가고 있는데 1, 2주면은 뭐 금방이잖아요. 네, 11월 정기국회 한참 진행. 그럼 한참 전인데 최소한 정기국회 끝나고 뭐 뭔가 움직임이 있겠다 하면 좋겠는데 아마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가 좀 미운 것 같아요. 1, 2주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일단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건 있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이 거칠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요인들이 민주당의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그런 발언도 있었지만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응하는 방식이 정치인들과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입씨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칠어졌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거 이제 시기가 찬바람이 부니까 뭔가 결정을 할 때가 왔다고 봤을 때는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번 총선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가까웠다고 보는 건 저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김기현 체제가 1, 2주 안에 막 내린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받아온 메시지를 가지고 최소한 혁신안을 완성시키려면 12월 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12월 27일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의 디데이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차원에서는 12월 27일 기점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이 되네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이 좀 거칠어졌다. 그 표현에는 이준석 전 대표의 그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금수라던가 어린 너라든가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는 당내에서 어떤 의견이 더 많습니까? 당내에서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송영길 전 대표는 탈당을 했고 민간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프랑스에 돌아와서 본인을 수사하라고 자기를 가서 좀 빨리 기소를 하든 구속을 해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린 그 표현은 그 바탕에서 나오는 어떤 개인적인 표현이었는데 그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냥 넘어가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정확하게 후지다 추잡하다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말을 얹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후진 건 누구다. 후진 열전을 벌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참전할 때가 됐구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한동훈 장관의 최근 이제 행보를 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추론을 한 건데, 자, 한동훈 비대위 시간을 좀 늘린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현실 가능성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 입이 거칠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태도 논란 이거 뭐 하루 이틀 된 내용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의 말의 수위 이런 것들은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에요. 굉장히 새삼스럽다는 느낌이 좀 들고,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위태롭다, 김기현 대표 체제에 대해서 뭐 신망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지적들은 뭐 계속 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전제를 얹어야지만이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거든요. 일단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다는 전제가 있어야지 뭐 1, 2주란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제가 아는 선에서는 뭐 1, 2주 내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연말쯤으로 늘린다면
김기현 대표 체제가 끝날 가능성. 일단 먼저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정치라는 게 원래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김기현 대표가 처음에 당 대표로 취임하던 때에 그 높은 지지율, 총선 승리, 대통령 지지율 회복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면 당연히 총선까지 잘 이끌어서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이끌으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리더십 난관에 부딪힐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해서 하는 이야기라 사실 저는 지금 당장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보고 그래서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도 예를 들면 김기현 지도부에 공백이 생겼을 때 누가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굵직굵직한 인물이 아직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자주 소환되는 것뿐이지. 한동훈 장관 아니면 원희룡 장관, 오늘 이준석 전 대표 그렇게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선 후보급 주자로 이름이 오르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그 자리에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옵션으로 던져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여요. 저도 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그 김재섭 위원장과 비슷한 쾌를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오기로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잡을 때까지 법무부 장관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공산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적인 판단에서는 그게 더 공산이 크는데 이 정치 ABC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보선 참패 혁신이 그다음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들이 정치 ABC예요. 그럼 봤을 때 지금 김기현 2기 체제는 굉장히 좀 기이한 지도부란 말입니다. 원래 사퇴를 했어야 맞기 때문에. 근데 혁신위를 통해서 살려는 놨어요. 하지만 이 수순은 혁신위가 끝나면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기현 지금 대표는 본인에게 시간을 달라는 거의 목소리밖에 낼 수가 없어서 저는 비대위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수순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네요. 비대위로 가는 것은 맞을 것 같고 다만 누가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느냐 이거는 좀 전망이 쉽지 않다. 자, 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교롭게도 오늘 한동훈 장관 아내 진흥전 변호사 봉사하는 사진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거든요. 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길게는 논평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좀 저도 오랫동안 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의 사진이 화보 형식으로 거의 보도가 됐더라고요. 한두 장 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거의 한 7, 8장이 쭉 이렇게 그런 기사였는데 사진이 너무 많이 실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왜 현직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이렇게 실리지라는 거 봤을 때는 두 가지 측면이죠. 한동훈 장관이 차기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대권 주자로서의 오르락내리락거리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총선이 가까웠다. 라는 측면에서는 총선의 몸풀기를 하는 차원에서 뭔가 어떤 사인이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국무위원 부인들이 수요 봉사회 당연직 회원이다. 이게 이제 법무부 설명이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당연직 회원으로 봉사하는 것까지 언론이 주목한다는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모아졌다 이런 어떤 반증 아닐까요? 근데 그거는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년 전부터 계속 관심사였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거다 내지는 차기 대선 후보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뭐 넉넉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 자리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뭐 총선 출마를 통해서 당내에서 입지를 다지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있다가 뭐 서울시장 내지는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고 옵션이 다양할 뿐이지 어쨌든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총선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는 것뿐이지 저는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 때문이라도 뭐 일거수일투족이 다 저는 화제가 되고 하물며 배우자의 어떤 봉사활동까지도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거라고 보지 실제로 뭐 저 봉사활동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언론에 나와서 저희가 좀 다뤄봤고요. 한동훈 장관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건 아마 한동훈 장관은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자, 여론조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창당이 거의 뭐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김종인, 유승민, 이준석 이 세 사람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이 31, 더불어민주당이 32,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신당을 창당했을 때가 16. 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이고 16% 정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민들께서 그동안 이제 신당 창당 부분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현재 중도층, 무당층이 많이 잡혔잖아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양당제의 어떤 정쟁으로 치닫는 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염증을 느끼시는 우리 국민들이 결국에는 신당에 기대를 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내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중도층의 국민들께서는 둘 다 똑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은 조금 더 깊이 좀 마음이 아프고 반성을 해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 여당이 잘하는 게 별로 보이지가 않는데 어떻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이 정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서 1%밖에 차이가 안 나느냐라는 것들은 민주당이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뭔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을 수 있는 어떤 강한 혁신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실제로 총선이 가까워지면 이 정도 지지율이 유지될지 아니면 더 넘을지 더 적어질지 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한 그 여론조사에서는 이런 수치가 나왔고요. 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구성에 대한 어떤 이런 비율을 볼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11.4%,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13.7%가 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 발 신당이라는 것 때문이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이 상당 부분 지지를 그쪽으로 옮겼던 그런 영향이라고 보고요. 물론 민주당도 비슷하게 옮겨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리더십을 의심하는 당원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보들을 보여왔다는 데는 많은 비판들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그 비판 여론을 민주당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것은 누가 뭐래도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부재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들이 민주당에 실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탈하는 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제3신당의 가장 큰 동력이라고 하면 결국 이준석 대표고 이준석 대표는 바로 직전까지 국민의힘 대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지세가 그쪽으로 조금 더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루에 1%포인트씩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지금 한 60%대 어딘가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세보지는 않아서요.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좀 살펴봤고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고향인 안동에 출마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러면 나도 따라서 험지를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친명좌장 정성호 의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요구는 계속 나와요. 네네. 어제는 이원욱 의원이 고향인 안동으로 출마하셔라. 저는 뭐 이원욱 의원도 잘 아는 사이지만 그 삼선 중진 아닙니까? 예. 좀 격이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 재산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 1억 갖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가 재산 다 걸고서 단판 승부 한번 해보자. 내기 한번 해보자. 이거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원욱 의원이 이 대표가 안동 험지 출마하면 나도 험지 출마하겠다 이랬는데 이건 비교되는 싸움이 아니에요.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사실은요. 당대표가 안동 지역구에 가게 되면 거기서 전력을 다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대표로 그냥 안동에 가둬두는 거죠. 자, 먼저 10,000원 가진 이원욱, 1억 가진 이재명과 내기하냐. 자, 이런 비유를 들었는데요. 뭐 적절한 비유입니까? 뭐 생각이 얼핏 들으면 적절해 보일 수도 있지만 또 곰곰이 생각하면 10,000원도 전 재산이고 1억도 전 재산입니다. 각자에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원욱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당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란 얘기는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도 뭔가 중진 의원들이나 무게감이 있는 의원들이 뭔가 혁신을 보여달라는 요구지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참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해서 그런 어떤 뭐 몸살을 앓으면서 국민들한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당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등가식으로 해서 김기현 대표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있으니 이재명 대표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희생을 보여주면 나머지 많은 중진 의원들께서 그냥 같은 동일 지역구에서 그냥 가만히 또 4선과 5선을 하고 3선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하지 않고 뭔가 좀 혁신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냐. 그러면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뭔가 더 강력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신뢰를 주는 민주당을 보여주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누군가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보다는요. 그냥 우리 민주당이 지금 혁신 경쟁에서 너무 잠잡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봤을 때는 단순히 이원우 의원이나 이재명 대표나 정성 의원의 말들이 각자 개인 간의 어떤 의견 다툼은 아니고요. 지금 민주당도 이제 슬슬 어떤 혁신이 어떤 발동을 걸고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험지에 가게 되면 거기에 전력을 다해야 되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고향에 가서 출마하는 거 이게 총선 전략으로 좋지 않다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거 이제 전형적인 핑계죠. 그것 때문에 지방선거 때 개항을로 가셔서 따뜻하게 당선되셨는데 지방선거에서 이겼나요? 뭐 민주당이 처참하게 패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대선 직후라는 특수성도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게 전혀 발휘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개항을에 발이 묶여버리는 바람에 다른 데서 제대로 지원 유세도 못하고 오히려 당 지도부가 개항을에 지원 유세를 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이 연출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전국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 따뜻한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은 이미 부정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부정해버린 말이 명제가 돼버렸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재명 대표의 희생 정신이 다음 차기 총선에서도 발휘될까에 대해서는 뭐 깊은 회의가 있고요. 뭐 정성호 의원이 1억이라는 비율을 썼으니까 저도 그 비율을 이어서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1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는 동안 민주당은 1억이라는 빚을 진 수준으로 지지율이라든지 뭐 신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 같지 않고 정부 여당이 실정이 있는 와중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본인 1억 모았지만 민주당은 계속 빚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빚을 지고 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재명 대표는 과감하게 베팅하지 못하느냐, 왜 자기의 1억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이걸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그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빚을 지우는 게 현 정부였죠. 민주당이 무슨 일만 하려고 그러면 사법 리스크로 사사건건 검찰 수사를 했고요. 한동훈 장관이 아마 그 역할을 했죠. 계속해서 돈을 뜯어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한 10억 원의 가치로 높아질 수 있죠. 반사이익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 그다음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들은 그럽니다.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 정도 수준인데 제가 봐서는 사법 리스크만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죠. 검찰 리스크만 없었다면 민주당은 정말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서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좀 그렇게 반론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대표가 험지에 출마하라 이런 의견이 나왔고요. 국민들의 여론을 물어도 이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친명 중진들이 험지에 나가라 이런 요구가 적절한 요구라고 보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건 물론 이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봤을 때 여당 내 중진 험진 출마도 적절하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는 기자들이 질문을 했을 때 말을 아끼고 있는데 결국 뭐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험지 출마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결단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 이원호 의원이나 나머지 분들께서 이재명 대표가 험지로 가라. 이 얘기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여론조사가 그런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이 총선을 앞두고 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먼저 발동을 걸어서 했지만 벌써 장제원 의원의 반발로 인해서 혁신 이용안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박수 칠 때 떠나면 얼마나 국민들이 멋있게 보겠어요. 못 떠나는 겁니다. 선거에서. 김기현 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그 대표 의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시는 김기현 건가요? 대표의 상황은 이재명 대표와 다르지요. 재보궐선거의 참패의 책임을 가지고 이미 사퇴를 하셨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도 되지만 이재명 대표는 예를 들어서 개항에 처음 반선이시죠. 초선이 됐고 강서구 선거에 대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체제 영장 기각 받고 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안정된 지도부 체제를 구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비명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험지 출마로는요. 혁신안을 내놔라 그거죠.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하자면 그 주위에 있는 그룹들에서 중진 그룹에 대한 어떤 뭔가 희생을 결단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만 지금 여론조사에 나왔다시피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는 그리고 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결국에는 총선의 선택의 어떤 가장 큰 기준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빨리 내놓아라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칭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직전에 보궐선거에 참패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좀 다르다는 의견이신데요. 아니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된 지가 좀 오래됐고 보궐선거 한 번을 제외하면 모든 선거에서 다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간판으로 치러진 선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에 이어지는 지방선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 제대로 지지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데서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실수와 리더십 부재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이고 김기현 대표는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로 리더십을 굉장히 지금 시험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나 김기현 대표나 뭐 예를 들면 험지 출마 여기에서 둘 다 자유롭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자유롭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는 굳이 변명을 할 거라는 거죠. 뭐 이것은 뭐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기 때문에 내지는 전국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변명을 통해서 어떻게든 험지 출마 안 하고 한 번 더 배지를 달아보겠다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 여론들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도 같이 생기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비명계는 지금 공동 전선을 조금 형성하는 것 같고요. 자, 5선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탈당으로 마음을 굳힌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인터뷰 과정에서 뭐 이준석 신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입당도 배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진보냐 보수냐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정치하면서 이제 그런 걸 느끼신 것 같은데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가 아무 의미가 없다가 되면은 공천만 중요한가요? 한 번 육선을 한 번 더 하시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랬습니다. 뭔가 양쪽 다 상식의 발언이 나와야 된다. 예, 상식의 발언이 있는데요. 저는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상민 의원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어떤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그냥 통상적으로 국민들이나 후배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5선까지 하셨으면 당에 대한 비판이 진정성이 있었다면 본인이 5선으로서 지금 현재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것들을 다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본인이 험지를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하면서 3선 이상들 동일 지역에서 4선, 5선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후배들한테 길을 열어주고 뭔가 혁신의 어떤 발화점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왜 선언하지 못하죠? 저는 그런 것입니다. 결국에는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뭔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 지형은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리를 탐낸다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후배 정치인들은요, 선배들의 그 가는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게 당의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저 말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과 후배들에게 먹히느냐라는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칙과 상식, 뭐 이원호 의원을 비롯해서 하는 부분과 이상민 의원이 하는 부분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최소한 당내에서 뭔가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어떤 신당을 하려는 그런 새로운 세력과 만나는 또 행동에 옮기는 이런 모습들은요. 저는 제가 봐서는 가장 그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저는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칙과 상식에 함께하는 의원들은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지 않는 의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체제에서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총선 앞두고 이렇게 세력화를 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뭐 공천을 염두에 둔다, 당선을 염두에 둔다라는 걸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명분, 훨씬 더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당 개혁을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표와 척을 지는 거 말고는 뚜렷한 정치적 행보를 뭐 상대당의 입장에 봐서도 아직까지는 뭐 좀 찾아보기는 어려운 것 같거든요. 뭐 특히 이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 입당 배제 안 한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면 사실은 뭐 정당 정치라는 것을 실종시킬 수도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뭐 상대당 입장에서 나쁠 거 없는 메시지지만 그래도 정치 전반에 관해서 그렇게 좋은 메시지는 아니었다고 봐서 그 비명계 인사들의 모임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를 좀 추가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조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수능은 4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모습을 거의 되찾을 전망입니다. 네, 수능 응원전도 열기를 더하고 있는데요. 전국 사찰과 교회 역시 수험생 부모들의 발길로 붐볐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전 마지막 날, 교문을 나서는 고3 선배들을 후배들이 박수로 격려합니다.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얻길, 선생님은 제자들을 도닥일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번 수능은 4년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분리나 칸막이 없이 시험이 치러지고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진 덕에 수능 응원전 열기도 오랜만에 예전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선배님들 응원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화이팅! 전국의 절과 교회엔 수험생 학부모들의 발길이 몰렸습니다. 자녀가 긴장하지 않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고 잘 시험 보고 잘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을. 바라는 게 그뿐이죠, 엄마들, 할머니들은. 예. 매일 옵니다, 제가. 예, 끝나는 날까지. 어쩌면 수험생 본인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쪽지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의과, 또 본인이 원하는 그 과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잘하리라 믿고 또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말고. 우리 아들 화이팅! 갖가지 응원 상품들도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팔려나갑니다. 달콤한 간식만큼 달달한 결과가 나오길 모두가 바라는 가운데 내일 수능 시험 아침이 밝아옵니다. 선배님들 화이팅! YTN 김현아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당일 천둥을 동반한 비가 예상되는데 교육부와 각 지자체가 시험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할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3교시 영어 영역 듣기 평가 도중 천둥으로 지장이 생기면 감독관 판단에 따라 쉬는 시간에 CD로 해당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듣기 평가 중 지장이 생긴 부분에 한해서만 재방송할 수 있습니다. 또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화재, 구급 출동 차량의 사이렌과 경적을 자제하도록 소방 당국도 협조할 방침입니다. 병무청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일인 내일 하루 중학병역판정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모든 병역판정검사장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는 수능 이튿날인 17일부터 다시 실시하고 올해 병역판정검사는 다음 달 22일에 종료됩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휴무일에 방문한 일이 없도록 본인의 병역판정검사 일자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 3차 발사 준비 한창인 북한이 이번엔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엔진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오는 18일 이른바 미사일 공업절을 맞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미국 괌 기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 체계를 총괄하는 미사일 총국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2차례 진행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1단계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지난 11일에 진행했고 사흘 뒤엔 2단계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가 이룩됐다고 자평하면서 고체연료 엔진 설계와
제작 기술력의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시험은 엄중하고 불안정한 안전 환경 등에 대비해 공격력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며 의의를 부여했고 올해 중요한 국방과제 중 하나인 중대 과업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체 연료는 액체 연료보다 발사 준비 시간이 짧은 만큼 북한이 기습 공격 능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1000에서 4000km인 점을 고려하면 유사시 한반도에 전략자산이나 증원병력을 전개하는 괌 미군 기지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지난해 11월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 시험 발사를 진행한 날을 최근 미사일 공업절이라는 기념일로 지정한 만큼 조만간 시험 발사를 감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는 18일 미사일 공업절 전에 신형 고체연료 엔진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면서 김정은과 김주애가 그것을 같이 참관하고 김주애 공식 등장 1주년을 기념하려 할 가능성이. 일각에서는 이번 엔진 시험이 북한이 그동안 열병식에서만 공개했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전력화를 위한 검증 차원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한반도에 전개돼 한미는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하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SM-6 함대공 유격 미사일을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8,500억 원 규모의 SM-6 미사일 구매를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았지만 의회는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정거리가 400km가 넘는 SM-6 미사일은 자체 레이더로 목표를 직접 추적할 수 있어 함정의 동시 교전 능력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지난달 10월 7일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과의 전쟁. 39일째인 오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본격적인 시가전이 돌입했던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최대 병원 알시파 병원을 급습한 건데요. 병원과 의료시설은 이렇게 국제인도법에 따라서 전쟁 공격 대상으로 엄격히 규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이런 점을 악용해서 병원을 근거지로 사용하고 있고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시파 병원 측은 하마스의 거점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이스라엘이 여러 증거를 제시한 데 이어서 미국 백악관까지 하마스가 병원 내부에 무기를 보관했다고 발표를 하자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쯤 병원에 직접 진입하는 작전까지 벌인 겁니다. 알시파 병원에는 환자 650명, 의료진과 직원 1,500명, 그리고 이재민이 최대 7,000명가량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군은 병원 진입 과정에서 환자나 병원 직원과의 마찰은 없었고 하마스를 상대로 정밀하고 또 표적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작전이 계속되면 엄청난 수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러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 우려에 국제사회에서도 점점 이스라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진행되는데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동 문제에 국제사회가 어떤 목소리를 담아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입는 피해가 점점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국제사회가 빠르게 움직여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시진핑 국가주석한테 의견을 듣고 싶어 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중동 문제를 이제 미 중간이 좀 논의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현지 시각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교도통신 보도 내용인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2달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열게 됐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회담을 한 바 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야당에 맞서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장 이번 달 말 본회의 보고를 막아달라면은 가처분 인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오는 30일 본회의 전까지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자, 왜 그런지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소추안 제출지는 위법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이번 달 말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탄핵안 재발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접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표결하는 등의 일체의 의사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올해 안에 탄핵안 통과는 어려워지는 만큼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오는 30일 본회의 전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우선 유남석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이어진 재판관 공석 사태가 최대 변수입니다. 당장 이종석 소장 후보자의 인준 지연으로 매달 한 차례 여는 선고기일도 잡지 않기로 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결론을 내기는 헌재 입장에서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지난 14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은혜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지만 이 자리에서 이번 가처분 사건 심리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의 가처분 사건 인용률이 극히 낮다는 점도 이런 분석에 힘을 보탭니다. 지난 1988년 헌재 창립 이후 가처분 사건 판례 2,100여 건을 살펴봤더니 인용된 건수는 9건에 불과했습니다. 헌재 사건은 양 당사자가 다투는 일반 민사재판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인데 과거 전례를 봐도 정치적 사안에서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최근 사례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기까지 헌재 판단이 나오지 않았고 이에 당시 이선혜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통해 헌재의 심리지연 문제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안 재발의를 예고한 다음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 정도. 재판관 공석 사태 속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친 발언에 대해서 욕설, 탄핵 챌린지를 국민이 잘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서도 기각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충 리스트를 만들어서 던진다면서 날을 세웠는데요. 한 장관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나 저에게 욕하는 민주당 분들이나 모두 세금으로 월급 받는 국민의 공복입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욕설로만 반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은 가벼운 제도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무거운 제도입니까? 둘 다 민주주의 파괴를 막기 위한 아주 극단적이고 무거운 최후의 수단입니다. 기각될 거 뻔히 알면서 대충 탄핵 리스트 만들어서 막 던지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상합니다. 선관위가 내년 총선 개표 과정에 수개표 절차를 추가하고 사전투표함 CCTV 화면을 24시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표 투명성을 높여 부정선거 의혹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읽힙니다. 박광열 기자입니다. 이 투표지,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난 총선 직후 부정선거 증거라며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도장이 없는 무효표가 투표지 분리기를 거쳐 특정 정당 후보표로 계산됐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선관위는 직접 시연까지 나서야 했습니다. 기표란이 아닌 후보 기호칸에 도장이 찍혀도 유효표로 분류하는 것을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는 겁니다. 기표란이 아니고 기호란에 기표가 된 투표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번 후보자에게 유효표에 해당합니다. 끊이지 않는 논란에 결국 선관위가 수개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통해 후보자별로 표를 나누고 심사 개수기에서 정확히 몇 표가 들어왔는지 계산하는 현행 개표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두 과정 사이에 개표원이 직접 투표용지를 재확인하는 단계를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집계돼서 바로 심사 개수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실상 참관인들이 실제 날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한다는 인가된 USB만 투표지 분류기에서 인식될 수 있도록 보안을 강화해 해킹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사전투표 불신 해소책도 마련키로 했습니다. 사전투표한 보관장소 CCTV 화면 상시 공개와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를 막대 모양 바코드로 바꾸는 방안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는 비례대표 개표에 한해서만 수개표가 이뤄졌습니다. 비례 위성정당 난립으로 투표지가 너무 길어져 분류기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인데 내년 총선에 수개표 절차가 전면 도입되면 개표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김재원 전 의원의 자진 사퇴로 공석이 된 국민의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TK 지역 재선인 김석기 의원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5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 의원이 단독으로 후보 접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최고위원을 최종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탄희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막기 위한 위성정당 방지 법안을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정치개혁을 이루려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대포통장 유통과 자금 세탁에 가담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만 46억 원인데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람들이 또 피해를 봤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승용차에서 내리더니 익숙한 듯 안전고가를 들추고 무언가를 집어듭니다. 공인인증서 파일 등이 담겨있는 저장장치입니다. 이 파일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데 이용됐습니다. 이렇게 범죄 수익 세탁을 돕다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은 모두 20명. 세탁을 위한 대포통장 공급과 수익금 인출은 별개의 점조직이 맡았습니다. 통장 공급 조직은 모두 조직폭력배로 인터넷 등으로 통장을 구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대포통장을 이용해 수익금을 세탁하고 인출 조직이 현금으로 찾아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넘겼습니다. 범행 방식은 악독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람들을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먼저 손실을 가상자산으로 보상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캐냈습니다. 캐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 모르게 금융대출을 받아 손실보상금이라며 피해자에게 돈을 건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겁니다. 당한 피해자는 109명, 피해 금액은 46억 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계좌의 흐름을 파악한 결과 총 5차례에서 6차례의 세탁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검거한 20명 가운데 12명을 구속 송치하고 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공범들을 붙잡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가짜 입원 기록을 이용해 100억 원을 챙기는 일당과 환자 4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13년 넘게 보험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도 들키지 않았는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의원 입구로 들어가는 여성. 얼마 지나지 않아 환자복 차림으로 나오더니 입원실 방향으로 서둘러 걸어갑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 없는데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가짜 기록을 만들어두고 외출했다가 경찰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선 급하게 돌아온 겁니다. 지난 5월 부산 서구에 있는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400명이 넘는 가짜 입원 환자를 확인했습니다. 관절통이나 근육통을 치료하려고 방문했다가 병원 사무장 50대 A씨의 가짜 입원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환자들은 허위 입원 확인서를 이용해 보험사에서 50억 원을 받아냈고 의원은 요양급여비로 50억 원을 챙겼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보험 사기 행각으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었지만 10년 넘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바깥의 처방전을 거의 잘 안 내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저희한테 처방이 오는 건수는 하루에 많으면 10건까지도 안 됐고요. 보험 사기에는 의사들도 가담했습니다. 의원 개원에 필요한 면허를 빌려주고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른 병원에 보낸 거로 드러났는데 적발 뒤에도 다른 병원에서 근무 중인 거로 파악됐습니다.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다른 병원에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입원 환자들이 야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자기들이 대처를 할 수 없으니까.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보험 사기는 지난 2월 병상수보다 입원 환자가 많아 의심스럽다는 보험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기록상 눈에 띄지 않도록 가짜 환자 수를 조절했다면 수사망에 걸려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여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경찰은 사무장 A씨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의사 2명과 환자 466명도 입건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무려 40만 명이 동시에 맞을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가운데는 최대 규모입니다. 고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말 제주공항에서 세관에 압수된 필로폰입니다. 포장된 비닐봉투에 품질이 매우 좋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봉투 하나에 1kg씩, 12kg으로 시가로는 400억 원어치나 됩니다. 밀수범들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입니다. 동시에 4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지금까지 제주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가운데는 최대 규모입니다. 자칫 통과됐다면 제주에서 전국으로 빠르게 유통될 뻔했습니다. 최근 국내 마약 수요가 급증하면서 필로폰 밀수 1회당 적발 중량이 1kg에 육박하는 등 단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적인 밀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주지방검찰청은 40대 A씨 등 말레이시아인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공항과 항만을 통한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서울 홍대 입구역 인근 건물 리모델링 현장에 설치된 철제 가림막이 행인들을 덮쳐 한 명이 뇌사에 빠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작업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해당 건물 리모델링을 맡은 업체 대표와 작업 반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입건자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고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방화살인 사건의 주범 안인득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피해자 유가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유족들에게 4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이 있기 전부터 안인득에 대한 진단과 보호 요청이 경찰에 접수됐음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죽음과 이러한 의무 위반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해도 직접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만큼 책임 비율을 전체 손해 40%로 제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양봉 농가에서 키우던 꿀벌들이 감쪽같이 사라지거나 폐사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꿀벌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등검은 말벌 확산이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등검은 말벌을 한꺼번에 잡을 방법이 개발돼서 꿀벌 실종 사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외래충인 등검은 말벌. 생태계 교란종으로 꿀벌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어 벌 실종 사태의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등검은 말벌을 대량으로 잡을 길이 열렸습니다.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이 미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말벌 유인물질을 개발했습니다. 꿀벌의 장에서 미생물이 배출하는 대사물질에 말벌이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 측은 등검은 말벌의 산란 준비 기간인 봄철에 여왕벌을 잡고 6월 이후에 일벌들을 포획하면 획기적으로 말벌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에 의해서 발생되는 2차 대사산물에 의해서 말벌들이 쉽게 유인되어지는 현상을 제가 확인했고요. 말벌에 대한 농가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개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새 말벌 유인액의 효과는 시중에 쓰이는 제품보다 최대 20배 더 있다고 연구소 측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유인액을 넣어둔 포획기입니다. 기존 제품을 넣어둔 것보다 더 많은 말벌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 유인액을 사용해 충남 지역 양봉농가 3곳에서 8개월 동안 잡은 말벌은 약 8,000마리. 장수말벌 등 다른 말벌들에게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양봉 농민은 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 유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월등히 나아요. 볼이 많이 들어가서 이게 포획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충남도는 특허 출원을 마친 말벌 유인액의 효과를 더 높이고 포획기도 개발해 내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농업의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온실은 1년 내내 안정적으로 작물을 키울 수 있어서 농가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 건물 옥상에 온실을 설치해서 건물 자체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기술이 또 등장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서울 성수동의 8층짜리 오피스 빌딩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자 150제곱미터 규모의 유리 온실이 펼쳐집니다. 100여 개 배지에서 수경 재배를 통해 파프리카와 가지 등이 자라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 공기 조성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식물 생장을 돕는 빛도 나오는 스마트 온실입니다. 이렇게 옥상에 온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건물 전체에 열을 가둬두는 효과가 있어서 추운 겨울에 난방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엔 화초를 보호하기 위해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건물의 열 전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커 자연스레 냉방비도 줄이게 됩니다. 도시에서 키움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좀 더 잘 광합성을 향상을 시키기 때문에 작물이 더 잘 자라는 효과가 나오게 되고요. 기계연구원 등 출연연 4곳과 대학, 기업 등이 공동으로 개발한 옥상 온실 기술은 이번 첫 실증을 통해 효용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건물에 태양광 전지 등을 설치하고 건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실증에선 건물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온실로 보내고 온실에서 발생하는 산소를 건물로 제공하는 기술도 추가됩니다.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약 20% 정도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의 주범이 CO2이지 않습니까? CO2를 약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열이 많이 발생하는 데이터 센터 위에 설치하거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는 헬스장 건물 위에 설치하면 효과가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빈대 관련 민원이 일주일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한 주 동안 민원 분석 시스템에 수집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빈대 관련 민원이 104건 접수돼 전주에 비해서 2.8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권익위는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해서 빈대 확산 방지 민원 예보를 발령하고 관계 기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빈대 관련 민원 내용을 보면 지하철과 KTX의 천소재 의자를 교체해달라거나 숙박업소와 고시원, 기숙사,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물류센터 택배 상자를 철저히 소독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5배 이상 급격히 늘어나고 병의 매개체가 되는 털 진드기 수도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44주 차인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 동안 발생한 이 쯔쯔가무시증 환자 수는 784명으로 41주 차에 비해 5.4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증가한 털 진드기 밀도 지수는 3.2배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강요들의 잇단 낙마와 지지율 추락으로 위기에 몰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출구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에이펙을 계기로 중일 정상회담 등을 통한 외교 성과, 자민당의 수건인 개헌 논의 등이 돌파구로 거론되고 있지만 그리 만만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지난 9월 대규모 개각과 감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내각 지지율이 30%를 밑돈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륜과 선거법 위반, 세금 체납 등으로 강요 3명이 3주 사이 줄줄이 낙마하며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支える人がちゃんと岸田さんのところにいればいいと思いますし、それがいないってことはやっぱり岸田さんの人望が薄いのかなって。 정권 위기론이 고조되면서 일각에서는 차기 총리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 주변에서는 우선 에이펙 기간 중일 정상회담 등 외교적 성과를 통해 출구를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지난해도 10월 이후 강요 4명이 연이어 사퇴해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올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등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린 경험 때문입니다. 習近平国家主席が出席されるとすれば、日中の首脳会談が行われることは、それ自体が日中の首脳の対話が叶うという意味で大きな一歩になると思いますと。 하지만 주변국과의 오염수 갈등,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 등 외교 환경이 달라진 만큼 같은 성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위기에 놓인 기시다 총리의 또 다른 출구 전략으로 거론되는 것은 개헌입니다. 헌법의 자위대 존재 명기 등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면 당내 구심력과 보수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憲法の改正もまた先送りできない重要な課題です。条文案の具体化などこれまで以上に積極的な議論が行われることを心から期待いたします。 하지만 이 또한 야당의 거센 반발과 국민투표 등 넘어야 할 장벽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위기 탈출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잇따른 정치적 악재 속에 구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뉴욕에서 전기 에어택시가 첫 시험 운행에 나섰습니다. 시속 320km에 소음도 두드러지게 준 친환경 에어택시는 2025년부터는 본격 상업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6개의 프로펠러를 단 에어택시가 이륙합니다. 뉴욕 맨하튼 헬기장에서 전기로 움직이는 에어택시가 첫 시험 비행에 나선 겁니다. 최대 시속 320km로 맨하탄에서 JFK 공항까지 7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Seats a pilot and 4 passengers and flies at speeds of up to 200 miles an hour. And what that means is that a flight from here in Manhattan to JFK can take as little as 7 minutes. 에어택시는 수직으로 이착륙하는데 소형 헬기보다 비행 소음이 100배나 적습니다. These aircraft are game changers because they're dramatically quieter, which means that we can put takeoff and landing locations in more places around cities like New York. 에어택시 제조사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상업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뉴욕시는 친환경 에어택시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We are going to establish the world's first heliport with infrastructure for electric powered helicopters. 내년 파리 하계 올림픽 기간에도 에어택시가 요금 110유로, 약 16만 원으로 시범 운영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에어택시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행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6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높아지며 수능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고 찬바람이 강해지며 서울 낮 기온이 8도에 머무는 등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서쪽 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도권과 충청도에는 오전까지 공기가 탁한 곳이 있겠습니다. 수험생들은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 8도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9도, 광주 10도, 대구 11도로 예년보다 3, 4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모레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또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특히 서해안에는 대설이, 서울에는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